안녕하세요. 범죄 예방론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범죄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죄 피해 접근 모형에 대해서 봤었죠.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모형인 이제 사회 심리학적 모형, 개인 차원의 심리적 취약성 관련해서 이제 사회 심리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989년에 반데어 브루프 등의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모형인데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 모형의 핵심 키워드는 심리적 취약성입니다. 네. 거창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주목을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네 가지 요소가 오른쪽에 범죄의 두려움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죠. 즉 왼쪽 네 가지가 독립 변수, 원인이고 오른쪽의 두려움이 종속 변수, 즉 결과가 됩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매력성이라고 봐야겠죠. 다음 시트를 한번 볼까요? 이 매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attractivity라고 해서 여기서 매력은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범행의 타겟이 되거나 아니면은 범행의 표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비싼 가방을 노리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시기해서 해코지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두려움, 종속 변수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력성이고요. 두 번째가 힘, 파워입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있는 이제 자기 확신입니다. 누가 날 공격해도 난 도망치거나 제압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무래도 적겠죠. 반대로 난 싸움도 못하고 도망 못 칠 텐데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이제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의적 의도입니다. 혹은 이제 경계심이라고도 하는데요. evil int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도를 얼마나 의심스럽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정말 길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한테 접근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악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왜 가끔 이제 낯선 사람이 와서 길을 물어볼 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와서 이제 길을 물어보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가끔 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하고 이제 타인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때 요새는 좀 덜한데 한때 이렇게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제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남을 이제 타인을 이제 악의적 의도로 보느냐.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소 경계심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화가 가능한 공간. 네. 범죄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범죄가 일어나기 얼마나 쉬운 환경인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골목길을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 같은 데가 좀 자연적 감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앞을 딱 가로막으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범죄 상황을 쉽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공간적 취약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 질문 같은 거 보시면 매력성은 누군가가 나 혹은 내 물건을 노리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다. 힘은 이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다툼을 피하는 편이다. 경계심은 나는 낯선 사람 말을 잘 믿는 편이다. 나는 내 주변에 이제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네. 범죄가 가능한 공간은 길을 가다 갑자기 내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길을 갈 때 주변이 안전한지 살펴보면서 간다. 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심리적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회 심리학적 모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인구 사회학적 모형입니다. 뭐 인구 사회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빈곤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모형이 개인적 심리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스펙, 인구 통계학적 배경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 같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령, 성별, 가구 구성, 비가정적 활동에 참여, 교우관계, 교육 수준, 소득 이런 게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되게 되고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령, 성별, 가구 구성, 비가정적 활동에 참여, 교우관계, 교육 수준, 소득 이게 이제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결과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제 개념이요. 피해 경험, 두려움 간의 패러독스. 패러독스가 이제 모순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ictimization, fear, paradox. 네. 패러독스는 역설, 모순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범죄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두려움도 가장 커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 강력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젊은 남성입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이제 밤늦게까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시비도 잘 붙으니까요. 네. 근데 반면에 피해율이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는 노인 여성입니다. 근데 정작 범죄가 두렵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노인 여성이고 젊은 남성은 별로 안 무섭다고 답합니다. 실제 피해율과 두려움의 정도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죠. 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소득, 인컴, 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제가 시트에다가 슬라이드에 이제 4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 비용이 부족합니다. 네. 부자들은 이제 캡스 같은 이제 그 방범 시스템을 달고요. 비싼 CCTV도 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빈곤층은 이제 이거 다 비용이죠. 네,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빈곤층은 내 재산과 몸을 지킬 물리적 보안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CCTV 다는 것도 돈인데 달고 나서 유지하는 것도 돈이에요. 네, 계속 유지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돈이죠. 네, 방범도 캡스 같은 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싸면은 4, 5만 원, 비싸면은 한 14, 5만 원 정도 방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이제 계약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막대한 피해 타격입니다. 부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도둑을 맞아도 화가 나겠지만 생계에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보험이 잘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화재 보험 같은 거 아시죠? 예, 손해보험.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다가 화재보험 들어놨거든요. 이제 단체로 들어놓는 보험도 있는데요. 단체로 들어놓는 보험은 사실 배상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좀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한 달에 몇만 원 더 들여서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더 들어놓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 같은 거, 손해보험을 따로 들어놓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빈곤층에게 100만 원의 피해는 당장 이번 달 월세, 식비, 이런 게 날아가는 치명적인 타격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두렵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가치는, 이게 사는 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우범지대 거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경제적 이유로 가로등도 어둡고 무질서한 질서에 거주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지역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이 지역, 이런 그 지역 환경적으로 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범죄율이 높거나 무질서의 정도가 높은 지역은 빈곤한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런 지역이 싸죠. 집값이. 예. 이렇게 방범이 잘 되어 있고 범죄 발생률이 낮고 무질서의 정도가 낮고 방범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가로등도 잘 갖추어져 있고 동네가 깔끔하고 안전한 데는 어떻다? 집값이 높죠.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데는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월세라든지 뭐 하여간 그 들어가는 비용이, 주거 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자원의 결핍과 공동체망이 붕괴가 된다. 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지역사회가 뭉쳐서 범죄자를 쫓아낼 만한 조직적, 정치적 파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이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왜냐하면 하루하루 본인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조직화하거나 뭔가 단체를 만들거나 목소리 내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이 인구사회학적 모형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통제적 접근과 경로 분석입니다. 네, 이제 경로 분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죠?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비행 청소년들이 밤마다 모여서 침을 뱉고 담배 피우고 가로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무질서의 징표죠. 사람들은 이런 무질서를 보며 우리 동네는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었구나.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범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주 중요한 다이어그램 도식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위 논문이나 연구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쓰이는 인과관계 모형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최종 목적지가 있죠. 이게 종속 변수, 결과 변수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죠. 예, 그럼 왼쪽 끝에 있는 세 개의 박스는 뭘까요? 화살표가 출발하는 곳. 네, 즉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입니다. 그게 이제 독립변수. 여기서는 독립변수를 세 개를 잡고 있죠. 사회, 경제적, 지위, 범죄, 물리적 환경. 이 세 가지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박스가 하나 있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 네, 다리 또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무질서 징조에 대한 인식, 이것을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들에 대한 변수들을 연결하는 화살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화살표로 따라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훨씬 더 민감하게, 많이 민감하게 지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이제 낮은 지위가 무질서 인식을 높여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동네가 무질서하게 느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렇게 높아진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간접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예. 간접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3번과 4번의 설명을 보면 실제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쇠퇴해 있으면 주민들은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네, 이것도 매개 변수를 거치게 되는 간접 경로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는 무질서의 지각을 통해서 두려움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의 물리적 환경도 무질서의 지각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로 2는요. 이제 직접적인 경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그림의 화살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매개 변수, 무질서 인식을 거치지 않고 왼쪽 3가지 독립 변수에서 맨 오른쪽 종속 변수 두려움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긴 화살표들이 3개가 보일 것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설명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굳이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느끼지 않아도 그냥 앞서 인구사회학적 모형에서 배운 것처럼 돈이 없고 방어 능력이 없어서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를 취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실 자체로 또는 물리적 환경이 으슥하다면 그 사실 자체로 두려움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이제 실제 범죄자를 잡는 것, 범죄 발생률 감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려면 가로등을 고치고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무질서 징조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간 다리, 매개 변수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범죄 예방 정책에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세피드라고 하죠. 이것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고요. 이어서 이제 범죄 두려움 이제 그 모형 끝판왕이 나오는데요. 페라로의 그 위험 해석 접근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끝판왕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예. 예. 그래서 얼핏 보면 화살표가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이제 변수들의 흐름을 따라가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라로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자판기처럼 환경이 나쁘다고 무조건 두려움을 뚝딱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황을 종합적 해석, 종합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좌중우 세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 박스 두 개를 보세요. 보시면 화살표가 출발하는 독립변수, 원인 변수들입니다. 인간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두 가지 정보원입니다. 생태학적, 거시적 특성이 있죠. 자, 내 밖의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동네 실제 범죄율,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뉴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미시적 특성은 나 자신의 조건입니다. 나의 소득, 성별, 나이, 과거 피해, 범죄 피해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이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조력 여부 같은 거, 그런 아주 사적인 특징들이죠. 이 두 가지 특성이 융합이 돼서 다음 단계 화살표로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죠. 해석의 과정. 이제 무질서의 지각입니다. 무질서의 지각이 이제 위험의 지각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박스입니다. 이 모형의 심장이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페라로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페라로는 기존 학자들이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것을 두 개로 예리하게 쪼갰습니다. 자, 1차 해석은 무질서의 지각입니다. 앞서 들어온 정보, 독립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뒷골목은 쓰레기도 많고 불량배도 많아서 좀 무질서하군 하고 동네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자, 2차 해석, 위험의 지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느낀 후에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목을 지나가면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위험이 얼마나 되지? 하고 냉철하게 인지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즉 위험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필링을 완전히 별개로 분리를 한 겁니다. 위험하다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덜덜 떠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종속변수, 최종 결과, 두려움과 행동적 반응인데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들을 볼까요? 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두 가지 갈래의 최종 결과, 즉 종속변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두려움, fear라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페라로가 추가한 행동적 반응, 이겁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지각하면 덜덜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밤길을 피하거나, 이거는 이제 회피행위, 호신용품을 사는 등 방어행위,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이어그램 화살표 경로를 이제 쭉 이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의 스펙과 객관적 환경, 이게 이제 독립변수죠. 이게 우리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느끼는 거, 이게 이제 매개변수로 갑니다. 그 다음 이게 매개변수 1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머리로 계산함, 이게 매개변수 2고요. 그 다음에 무서워하거나 호신용품을 삼, 이게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죠. 이것이 바로 위험 해석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생태학적, 개인적 특성 모두 지역 무질서에 이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무질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의 유용성을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 나쁜 것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로만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잭슨과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두려움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뜨거움을 이제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 죽겠죠.
통각이 우리 몸을 보호하듯 적당한 두려움을 우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능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방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서우니까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라는 학자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쫄보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런던 안전조사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2010년 런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방범창도 달고 문단속도 철저히 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엄청나게 증진시켰습니다. 이제 난 안전해 라고 느끼면서 결국 이후 두려움 수준이 오히려 감소하는 선순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회피 반응, 가장 소극적이지만 흔한 방법이죠. 밤 10시 이후에 으슥한 공원에 안 가는 거죠.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피하거나 아예 외출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주지 요새화, 방어,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현관문에 자물쇠를 3개씩 달고 캡슐을 달고 방문에 방범창을 쳐서 집을 요새처럼 만드는 거죠. 경찰력 증언 요구, 사회적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겁니다. 민원을 넣어서 우리 동네 무서우니까 순찰차 좀 더 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보호, 자구책. 그래서 주짓수나 태권도와 같은 호신술을 배우거나 호신용 스프레이 3단봉을 사고 맹견을 키우는 등 스스로 무장해서 이제 두려움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페라로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단순히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건강한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원인 파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